자, 무역계약론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CISG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3편 내용을 우리가 어, 이번 시간 안에 다 살펴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부분에 매도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의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의 주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의 성립의 당사자들이면서 각자 이제 자신이 이행해야 되는 이제 책무 내지는 의무가 생겨나고, 뭐 상대방의 어떤 의무에 반하여 자신에게 이제 권리가 생겨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게 일종의 채권 채무를 형성시키는 그런 계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도인의 의무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물품을 이제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류, 뭐 이 서류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권리증권, 특히 대표적으로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도큐먼트 오브 타이틀을 이제 넘겨주는, 그리고 그것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뭐 관련된 부수적인 서류들도 같이 넘겨주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물품의 매매라는 측면에서 물품의 단순한 어떤 점유권의 인도뿐만 아니라 물품의 소유권을, 온전한 권리인 소유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겨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이 물품이다 라고 해서 넘겨줄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내용과 그 적합한, 계약 적합한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의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매도인이 물품을 가져다 놓는데 이 매수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물품을 적절하게 수령해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검사할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적합을 물품에 대한 어떤 하자, 물품에 대한 문제점, 물품에 대한 어떤 수량 부족이라든지 계약과 상이한 점들이 발견이 된다면 매수인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부적합을 통지하고 어떤 매도인에게 해결할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적으로 공통의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당사자뿐만, 나의 손실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끼치는 손실 또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면책 사유, 계약 이행과 관련된 면책의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안들, 뭐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이라든지 뭐 그런 계약을 이행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만 상대방도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받은 대금이 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반환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대금을 반환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과, 이자 이런 것들도 반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을 뭐 계약 해제가 돼서 물품을 반송하는 그 경우에도 그냥 내 물건이라고 그냥 버려둔다거나 해서는 아니 되고요. 이것을 잘 보관시켜서 상대방에게 나의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도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무. 뭐 공통 의무는 사실 이것이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이 되었다기보다는 뭔가 좀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 지켜져야 되는 그러한 원칙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조부터 우리가 그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돼 있어요. 매도인의 의무가 나오고 매도인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어떤 매수인의 구제책, 그리고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이 의무 위반을 했을 때 매도인의 구제책, 이런 방식으로 그 CISG가 나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0조의 내용은 딱 한 줄입니다. 이게 다예요.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의해서, 이 협약은 다시 강조하지만 CISG를 지칭한다라고 얘기했죠. 계약 내용,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있었던 계약서, 그리고 CISG에 의해서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 인도 의무, 그리고 서류 교부 의무,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30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도인의 의무를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지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했죠. 물품 인도, 서류 교부, 소유권 이전,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물품 인도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31조입니다. 31조 인도 의무, 물품의 인도겠죠, 당연히. 31조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이 나옵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제가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정 장소에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특정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 그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CISG가 아니라 인커텀스에 보면 뭐 FOB나 CIF나 DDP나 뭐 이런 조건들 있죠. EXW라든지 그런 인커텀스의 특정 조건들은 보면 반드시 그 알파벳 대문자 3개로 되어 있는 각 조건을 기술을 하고 그 뒤에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를 해요. 그 특정한 장소는 당연히 물품의 인도 장소가 됩니다. 매도인이 거기까지 물품을 가져다 놓고 그 가져다 놓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인커텀스의 규정이죠. 그런데 이 특정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커텀스처럼 어디서 어느 특정한 A라는 장소를 예를 들어서 CIF다, CIF 한 다음에 뭐 A 포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A 포트라는 곳에서 매도인이 물건을 가져다 놓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31조의 전제 규정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물품을 어디다 가져다 두어서 거기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는 경우는 인커텀스를 따라가면 돼요. 지금 31조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닌 상황에서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매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두 번째,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타의 경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타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게 되면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넘어가게 됩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품의 운송이 매매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물론 EXW의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뭐 매도인의 영업 구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곳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지만, EXW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EXW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수인이 임의 처분 하에 수출국 내에서 물품을 인수하기 때문에 뭐 운송과 관련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없죠. 매매 계약에.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EXW의 경우에는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제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만, 어쨌든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의 어떤 특정물 혹은 특정한 재고품으로부터 인출돼야 된다. 아니면 또는이에요. 제조되거나 생산돼야 되는 불특정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특정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불특정물 얘기하고 있죠. 특정물과 불특정물에 대한 차이는 앞선 시간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이란 말이 나와요.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다. 특정물 얘기했고 불특정물 얘기했고 물품의 특정한 장소에서 존재한대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만들어진대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장소, 특정물이면 그 특정물이 있는 장소, 불특정물이면 그 불특정물이 있어야 되는 장소 내지는 제조돼야 되는 곳,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장소에서 어떻게 물품을 매수인의 통제하에, 매수인의 컨트롤 하에,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둘 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것이 됩니다. 자, 이도 저도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에 영업소에서 그 장소에서 영업소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둘 때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CISG 제31조 물품의 인도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인도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인도 의무와 관련되어서 수반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물품이 하인에 의하거나, 이거는 이제 마크죠. 선박 화물에 그 여러 가지 화물의 뭐 상태나 화물의 보관 방법이나 화물의 취급 주의 사항들을 기재하는 걸 그걸 화인이라고 하죠. 그 화인에 의하거나 아니면 선적 서류 BL이죠. 뭐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특정하는 특송 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송부해야 된다. 자, 불특정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내는 물건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불특정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오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과 어제 만들어진 물건과 내일 만들어진 물건이 모두 다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성능의 똑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도대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딱 정해야 된다.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창고 어느 섹터에 보관되어 있는 몇 개의 상자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넘겨주려고 하는 인도하려고 하는 물품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되어야 된다. 그걸 이제 충당 혹은 특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신마크, 그러니까 이 물품이 누구한테 간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BL 상에 이 물품에 뭐 생산 일련 넘버들이 적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화되어 있어요. 보통의 실무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보내는 물건, 매도인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 찍어낸 물건 중에서 매수인한테 보내는 그 물건이 이런 방식으로 화인이라든지 선적 서류라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특정되겠죠. 이게 매수인한테 보내는 거다. 근데 상식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통지를 해가지고 이거 내가 만든 수많은 물건 중에 네 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수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수출자인 매도인이 운송을 섭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 적절한 운송 수단에 의해서 그러한 운송의 통상적인 조건을 지정된 장소까지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수식어가 되게 애매하죠. 구체적인 말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CISG는 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각 뭐 국제사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어떤 준거법에 따르든지 아니면 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어떤 계약 내용에 따르든지 아니면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그 업계에 널리 알려지고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간습, 간행, 불문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적절한 운송수단에 그러니까 적절한 게 어떤 게 적절한데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통상적인 조건이라고 하는데 뭐가 통상적인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적절한 운송수단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는 어차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목적지에 대한 합의가 있겠죠. 뭐 그 장소까지 물건 보내는데 뭐 그런 충분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운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면 되고요. 자,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보험에 부보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의 책임이 매도인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물품에 대해서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품에 대해서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면 보통 이 경우에는 물품이 손실이 되거나 멸실됐을 때의 그 책임 혹은 손실이 매수인에게로 기결되는 경우죠. 다시 쉽게 얘기하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상태죠. 그러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상태면 매수인이 보험을 들어야 돼요. 자기 물건 잃어버리면 자기가 손해니까 자기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 사는 사람이 한테 지금 책임이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매도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만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인이 요구하면 매수인이 그러한 보험에 부부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수인이 보험을 들어야 돼요. 매수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매수인은 수입국에 있고 매도인은 수출국에 있죠. 수출국에 있는 보험회사들을 직접적으로 컨택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고 보험계약 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험회사랑 직접적으로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보다는 수출국에 있는 매도인이 뭔가 좀 유리하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인은 자기가 직접 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보험을 든다고 하면 최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줘라. 그 정도는 해줘라. 네가 직접 보험 안 들더라도.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조에 31조처럼 물품을 인도해라. 어떻게 인도해라. 어디서 인도한다. 운송 포함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 규정과 함께 32조는 인도를 하는데 그 인도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 주어라가 이제 3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33조 시기. 시간적인 개념인 거죠. 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어떠한 기일이 계약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다. 4월 7일 물건 넘겨야 된다. 그럼 4월 7일 넘기면 됩니다. 자, 어느 기간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그럼 그 기간 사이에 넘겨주거나 그 기간 내에 어떤 특정한 날짜에 주면 됩니다. 이거 아니면 언제?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이 얼마를 얘기하는지, 며칠을 얘기하는지 나도 몰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정하면 되고, 계약에 내용이 없다면 국제사법에 의해서 정해진 중거법을 따르면 되고, 중거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간습, 간행, 불문율,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10일 정도의 인도를 했다면 그런 어떤 전에 했던 방식 뭐든지 그거에 따라서 물품을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최소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1년이 된다거나 10년이 된다거나 그렇게 터무니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넘겨주는 건 최소한 아니겠죠. 여러 가지로 여지가 해석의 여지가 있고 계약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그 합리적인 기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서류 제공 의무. 34조에 서류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물품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기, 장소, 방법, 계약에서 정해놨나 봐요. 시기, 장소, 방법을 서류를 줘야 된다. 매도인은 시기 이전에 서류 교부한 경우에, 자, 여기 시기, 장소, 방법이 있는데 시기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결국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계약에서 4월 7일까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서류를 주기로 했는데, 두 번째 줄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 얘기죠. 매도인이 당해 시기 이전에 서류를 줬대요. 일찍 준 거네요. 미리 줬어요. 사전투표처럼 미리 준 거네요. 매도인은 당해 시기까지 서류상의 모든 하자를 보완할 수 있다. 자, 4월 7일까지 서류 주기로 했는데 서류를 4월 1일 날 줬어. 7일이나 일찍 줬잖아.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진짜 원래 지급해야 되는 서류를 원래 교부해야 되는 시기인 7일까지 이 서류를 고칠 수 있다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 권리,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매수인한테 불편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초래시켜서는 안 돼요. 자, 4월 7일까지 주기로 해놓고 4월 1일날 줬어요. 일주일이나 일찍 줬단 말이야.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일주일이나 일찍 받았네. 아이고 그랬구나. 일주일 일찍 받았구나 해서 업무를 빨리 처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4월 한 4일, 5일쯤 돼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얘기합니다. 야, 서류 잘못됐어. 고쳐줘. 고칠게. 그러면 4월 1일 날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매수인이 뭔가 행동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수인한테 어떤 불편함이나 비용을 초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그런 비용이 발생했다, 그런 불편이 초래됐다 한다면 이 경우에 매수인은 그것에 대해서 네가 서류를 일찍 줬으면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구성을 해서 제 날짜에 주든지 갑자기 일찍 줘놓고 고치겠다면 이거 뭔 거냐, 너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다, 그런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자, 그래서 30조 매도인의 의무의 선언적 규정, 물품 인도, 서류 거부, 소유권 이전. 자,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31조에는 인도 의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인도 장소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 31조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전제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CISG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31조의 A, B, C가 막 이렇게 길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줄입니다. 특정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럼 그 장소에서 물품 인도해야 됩니다. 특정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합의한 게 없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러면 ABC 내용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 ABC가 뭐예요? 첫 번째, 최초 운송인. 두 번째, 특정 장소. 특정물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재고에서 나오는 불특정물. 그것이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매수인의 컨트롤하에 뒀을 때 물품이 인도된다. 이도 저도 아니면 매도인의 영업소. 자, 그리고 그거 넘겨주면 끝이냐? 아니다. 뭐 해야 된다? 특정시켜야 된다. 특정해야 된다. 하인이나 선적 서류로 특정을 하거나 그것도 안 돼 있으면 특정 물품의 충당, 물품의 특정을 위해서 탁송 통지서를 보내야 된다. 그게 이제 32조에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운송 수배, 보험. 매도인이 보험을 들 의무가 없지만 뭐까지는 해줘야 된다? 매수인을 위해서 수출국 내에 있는 보험회사를 컨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줄 의무는 있다. 매도인 입장에서. 자기가 직접 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자, 그리고 33조는 시간과 관련된 시기, 그러니까 장소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 날짜면 그 날짜, 그 기간이면 그 기간, 이도 저도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 합리적인 기간. 그리고 몇 날 며칠 날까지 뭐 줘야 된다. 서류 거부해줘야 된다. 장소, 시간, 방법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 장소, 시간, 방법에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근데 계약에서 정한 시간보다 일찍 줬어. 일찍 준 거 좋지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원래 시간보다 빨리 줬을 때 서류에 문제가 있다,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있다면 매도인 입장에서 그러한 하자를 보완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자를 보완하겠답시고 매수인한테 불편함과 비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비용이 초래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매도인의 의무, 어떤 부분, 물품의 인도 의무와 서류 교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35조. 물적 적합성을 얘기합니다. 물적 적합성은 뭐냐? 이 앞에서 물품의 계약 적합 의무. 그러니까 물품을 보내는데 그냥 아무거나 보내면 안 된다 했죠. 계약 내용에 일치하는 물품을 보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물품의 적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35조에 물적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0조에 매도인의 의무는 분명히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물품 인도, 서류 교부, 소유권 이전. 근데 물품 인도는 얘기했잖아. 장소 얘기하고 시기 얘기했고 서류 교부도 얘기했고 뭐 얘기를 안 하고 물적 적합성으로 바로 넘어가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뭐 없애버린 게 아니라 없어요. 원문에 없어요.
CISG 전체에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요거가 다예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이거 한 줄이 끝입니다.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분명히 소유권 이전이 매도인의 의무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 30조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 CISG에. 그럼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협약의 어떤 통일성과 신의 성실과 한목적성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국제사법에 의한 중거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 자체에 의해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국제관습, 간행 그런 걸로 소유권 이전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CISG에 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없냐? 그거는 전 세계 국가들의 법 체계가 대륙법과 영미법 등으로 나눠져 있고 또 사회주의 법 체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법령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각국의 자신의 자국법과 상충되거나 충돌되지 않는 국제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는 대륙법의 입장과 영미법의 입장이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국가의 법 체계로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냥 선언적 규정만 던져놓고 니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대륙법계 국가도 이걸 수용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하라고는 했지. 그 어떻게 하는지는 어떻게 하면 돼? 자국법으로 하면 되잖아. 영미권 국가도 물론 영국이 이 CISG에 가입을 안 했지만 어쨌든 영미법 국가도 뭐가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해.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에 대한 부분, how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하면 된다? 자국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의 법 체계와 CISG가 충돌할 일이 없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됐고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물적 적합성과 적합성은 두 부분이 있어요. 법적 적합성과 물적 적합성이 있습니다. 35조는 물적 적합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이 많아요.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명세에 적합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 포장 된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수량, 퀀티티, 품질, 퀄리티, 상품 명세, 이건 스페시픽이라고 봐야 되겠지. 세부적인 상세, 그리고 용기 포장, 패킹.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수량, 품질, 상세, 용기 포장 이것이 되어 있는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오케이,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계약에 그렇게 정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과 같지 아니하는 한 계약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렵죠. 말이 없습니다. 자, A, B, C, D가 나와요. A, B, C, D. 물품은 그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 사용 목적에 적합할 것. 통상 사용 목적? 통상적인 사용 목적이 뭘까? 일단 킵하고 두 번째, 물품은 계약 체결 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어떠한 특정 목적, 얘는 특정 목적이래. C, 여기 다만이 있지만 다만은 조금 이따 보고요. C, 물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모형으로서 제시한 물품의 품질. 여기는 견본 자, 그리고 D죠. D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없을 때는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 포장, 또 용기 포장 얘기하고 있어요. A, B, C, D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렇죠. 정리를 해보면 A는 통상 목적, B는 특정 목적, C는 견본 모형, D는 용기 포장,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아니면, 이 네 가지가 아니면 여기 갈로 2번에 끝에 한번 볼게요. 물품은 다음과 같지 아니한, 여기서 다음이 A, B, C, D란 말이에요. 그래서 A, B, C, D와 같지 않는 한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그럼 뭐예요? A, B, C, D면 아니하는 한, 아니하는 한이잖아요. 이게 사실 영어 표현을, 이게 원문이 영어죠. 예, 근데 뭐 제가 영어 원문을 같이 강의 자료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 수업을 듣는 많은 친구들, 물론 유학생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 관세사 1차 시험이든 무형 영어 시험이든 관세사 2차 시험이든 뭐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본인들이 생각이나 사고를 한국어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CISG를 비롯해서 인커텀스가 됐든 뭐든 한국어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영어로 영어 원문을 봤을 때 뭐 해석이라든지 그 내용의 파악이라든지 좀 쉬워지거든요. 영어 원문의 내용이, 그 한국어는 그런 식으로 글을 잘 안 써요. 예, 오히려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 굉장히 잘못된 비문입니다. 한국어 표현으로는. 근데 영어에는 뭐가 있어요? 이중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강조의 의미로 이중 부정하는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A, B, C, D면 지금 얘기했잖아. 뭐 같지 아니하는 한, 뭐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아니하는 한, 아니하는 한이잖아요. X, 그러니까 부정을 두 번 하죠. 부정을 두 번 하잖아요. 철수가 이거 특정 정치인 이름. 우리 또, 우리 학부에 가장 멋있는 교수님 이름이에요. 철수 말고 영희로 합시다. 예. 영희가 바보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바보란 얘기예요. 천재란 얘기예요. 천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예요? 바보란 얘기죠. 태건이 바보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태건이 바보란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중부정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냐고. 이게 실강이었으면 여러분들 눈빛을 볼 텐데 눈빛을 볼 수가 없으니 이 말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아니다.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하면 뭐예요? A가 기란 얘기잖아요. 이중부정. 그래서 A, B, C, D가 있으면 A, B, C, D를 하면 뭐예요? 계약 적합한 거고, 이게 아니면 계약 적합 안 한 거란 얘기예요. 뭔데? 뭐 하면 계약 적합 안 한 건데? 그러니까 통상 사용 목적에 적합 안 하고, 특정 사용 목적에 적합 안 하고, 견본 모형이랑 품질이 다르고, 그리고 그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나 포장에 안 담겨 있으면 계약에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특정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그리고 제시된 견본이나 샘플이랑 품질이 같고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나 포장이 담겨 있으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입니다. 지금 이 이중 부정 표현이, 그리고 이 A, B, C, D가 가지는 의미가. 자, 그러면 자, 갈로 3번 봅시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어떠한 부적합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의 어떠한 부적합에 대해서 전항의 A호 내지 D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이건 또 뭔 말이냐? 매수인이 모른대요. 매수인이 모르는데. 그럼 뭐 당하는 거죠. 근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다. 이것도 뭔 말이야?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다. 이것도 부정 표현이죠.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국어 수업도 아니고, 저도 국어는 참 못하는데 어쨌든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다. 안다는 얘기죠. 매수인이 알아요. 뭘 아는데? 물품의 부적합을.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매수인이 그러면 물품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매도인은 A나 D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A와 A,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 내지 D호라는 게 저 위에 있는 A, B, C, D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A, B, C, D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이 지지 않는다. 왜? 매수인이 알고 있잖아. 매수인이 알고 계약했잖아. 네가 모르고 계약한 거 아니잖아. 그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물적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적합성의 판단 시기, 언제 그 적합성을 판단을 하느냐.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한 어떠한 부적합에 대해서 계약 및 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언제? 여기서 핵심은 뭐?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 무엇이? 위험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 드러나는 부적합에 대해서 책임진다. 누가? 매도인. 그리고 물품의 부적합이 그때 드러날 수도 있지만 매수인에게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할 때 물품의 부적합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드러날 수도 있죠. 그 이후에 드러나도 매도인이 잘못인 건 매한가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요. 자, 두 번째 갈로 2번 봅시다. 매도인은 전항에서 규정된 때보다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부적합에 대해서 그것이 매도인의 어떤 의무 위반, 매도인이 물품을 잘못 만들고 잘못된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거죠. 그런 의무 위반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에 당연히 매도인이 책임져야죠. 근데 그러한 의무 위반에 일정 기간 동안의 물품이 통상 목적, 특정 목적의 적합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증, 그리고 특정 품질, 특징을 보유할 것이라는 보증 위반도 포함한다. 이런 거예요. 자, 물품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기는데 매도인이 의무 위반에 의해서 물품이 어떤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위험을 이전하는 때 사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해도 되지만 지금 얘기를 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라는 게 결국에는 기결되는 것이 인도한 때거든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이후에 그러한 물품의 부적합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건데 이 뒤에 있는 이 규정은 뭐냐면 보통 매매를 할 때, 물품의 매매를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매도인이 매수인 혹은 소비자 이런 경우에 그 물품에 대한 어떤 보증 기간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보증 기간 3년, 보증 기간 2년, 보증 기간 1년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물품의 어떤 적합성, 뭐 여기서 나와 있는 어떤 품질 아니면 특징 이런 것들이 개런티 돼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지금 36번 갈로 2번 36조의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기일 전 하자 보안권이 제 3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이 인도 기일 이전에 자, 물품을 인도하는 기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월 7일까지 넘겨주기로 했다. 그럼 뭐 4월 7일까지 넘겨주면 되는데 그 전에 뭘 했어요? 물품을 인도했어요. 4월 7일까지 주면 되는데 4월 1일 날 준 거죠. 일주일 일찍 줬네. 근데 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 발생시키지 않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 인도된 물품의 부족분을 인도하거나 결함을 보충하거나 그리고 인도된 모든 부적합한 물품에 가름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부적합을 보완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봤죠. 뭐 할 때 봤죠? 이런 내용 비슷한 거 봤죠. 서류 인도의 하자 보완이었잖아요. 서류 인도와 관련해서 기일 전에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서류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서류가 뭐 오류가 있거나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있었죠.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도 4월 7일 날까지 주기로 했는데 4월 1일 날 줬어요. 일찍 줬어요. 그러면 4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리 준 것에 대해서 좋은 거지만 그 좋은 기간 동안 어떤 물품의 품질 부족, 수량 부족, 하자, 뭐 부적합 이런 거 뭐 할 수 있다? 매도인이 보완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하자 보완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말이 있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그러한 불편이나 비용을 매수인에게 주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속하게 주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 정확하게 주는 것이 좋다. 자, 38조입니다. 물품의 검사예요. 물품의 검사. 매수인은 그 사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이 검사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앞에서 30조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매도인의 의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38조는 주어가 매도인이 아니고 매도인의 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매수인의 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와 관련된? 매도인의 물품 인도와 의무와 관련된 매수인의 어떤 의무? 물품 검사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38조가 굉장히 생뚱맞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가 생뚱맞아. 38조는. 매수인의 의무야. 자, 그래서 매수인은 어떻게? 합리적인 기간이 아니라 short time이에요. 짧은 기간 안에.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물품을 검사해야 된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얘기 또 나오네요. 그래서 매도인이 그러면 뭐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운송을 하거나 뭐 하겠죠. 그러면 매수인의 검사는 일단 운송이 끝나야 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뭐 할 수 있다? 연기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물품을 검사해야 되는 매수인의 의무는 짧은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계약에 운송이 포함되어 있으면 운송 끝난 다음에 한다. 운송 끝날 때까지 늘어진다. 짧은 기간 안에 못한다. 그 얘기죠. 자,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검사가 합리적 기회도 없이 매수인에 의해서 운송 중에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재발송되거나 뭐 그런 또한 아니면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이 그런 목적지 변경이나 재발송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요 중간의 경우는 사실 좀 따로 빼놓고 생각해보면 돼요. 검사는 핵심은 뭐예요? 검사는 새 목적지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거 갈로 3번의 내용도 사실 갈로 2번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이게 뭐 운송 도중에 목적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왔는데 다시 재발송되거나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매수인이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거 다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목적지에 물건이 완전하게 도착했을 때까지 물품 검사가 딜레이 될 수 있다. 그렇게라도 그렇게 새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라도 제대로 매수인이 물품의 검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9조. 윗부분은 39조, 아랫부분은 40조입니다. 자, 39조 내용부터 볼게요. 39조 1항.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해. 검사했잖아, 지금. 짧은 기간 안에 검사하라며. 38조에서. 자, 그래서 매수인이 물품 검사해보니까 부적합이 드러났어요.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했어야 한 때부터 여기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뭐 합리적인 기간을 다시 얘기합니다. 리즈너블 타임을 다시 얘기해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부적합의 성질을 기재한 통지를 해야 된다. 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통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품의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 보완을 요청하거나 대체품을 청구를 하거나 뭐 수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왜? 물품이 부적합하니까.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니까. 계약 내용에서 규정되어 있는 수량, 품질, 성능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용기 포장도 포함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을 매도인이 인도했을 때 그것은 매도인의 뭐예요? 계약 위반인 거죠. 그러한 계약 위반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대체품을 보내달라, 아니면 물품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아니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권리를 상실한대요. 왜? 통지 안 하면. 물품이 잘못됐다는 거, 물품이 부적합하다는 걸 얘기 안 하면, 매도인한테 얘기 안 하면 매수인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대요. 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물품이 매수인이 검사를 했어요. 짧은 기간 안에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드러났어. 그러면 그 물건이 잘못됐다는 거를 어떻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하면 뭐예요? 물품의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지 아니하면 상실 안 되며 통지하면 권리를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어떠한 경우라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통지를 아니하면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자, 여기 다시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 뭐라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대체품 인도, 하자 보완,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그런 권리를 상실한대요. 언제? 아무리 늦어도 물품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적합 통지를 아니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정말 맥시멈의 기간은 CISG는 몇 년으로 보고 있다? 2년으로 보고 있다. 2년으로. 근데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이야기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돼버리면 39조 1항의 내용하고 2항의 내용이 좀 상충되거나 충돌되잖아요. 1항에서는 물론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기간이 과연 2년이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1항에 있는 내용이 맞죠. 그게 원칙이고 2항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의 안정장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에서 형사법에도 그런 게 있죠. 시효제도, 소멸시효, 권리의 소멸이 되는 기한 이런 것들이 보통 시효제도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2년이란 기간은 매수인이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종의 시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년 최소한 2년 안에 해야 된다. 근데 뭐 정말 2년 만에 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다만 단서 규정이 있어요. 39조 2항의 끝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의 제한,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뭐겠어요? 2년이죠. 2년의 기간의 제한이 계약상 보증기간과 모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보증기간이 3년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보증기간이 3년이면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클레임 제기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죠. 보증기간이 3년이면 3년 동안 하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40조.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자, 물품에 부적합해요. 물품이 잘못됐어. 근데 매도인이 알아.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어. 못하였을 수가 없어. 뭐라고? 안다고요. 매도인이 알아요. 뭘 아는데? 물품이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도 관련돼 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도 관련돼 있대. 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안 알렸어. 그 경우, 그러니까 매도인이 물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알리지도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매도인은 제38조 및 39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 자, 38조하고 39조를 우리가 봤어요. 요거 38조, 요 위에 39조. 근데 이 38조와 39조에서 매도인의 권리는 뭘까요? 38조하고 39조에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의 권리가 있대잖아. 그럼 이게 뭔데? 38조부터 볼게요. 38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연 매도인의 권리가 여기서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이 아니라 38조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짧은 기간 안에 하라 그랬죠. 매수인이 짧은 기간한테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것, 그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매도인은. 그러니까 38조에서 매수인한테 짧은 기간 안에 뭐 하래? 통지하라 그랬잖아. 이게 매수인의 의무예요, 사실은. 그러면 한쪽 매수인이 의무를 지면 이 의무는 누군가한테는 권리잖아. 누구의 권리예요? 매도인의 권리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짧은 시간 안에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운송이 끼어 있으면 운송 이후 검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 말고. 매수인의 의무가 매도인한테 걸린 거예요. 자, 그럼 39조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하도록 했어요. 매수인한테.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매도인의 권리는 뭐예요?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는 게 권리죠. 예.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으로 누릴 수 있는 하자 보완, 대체품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와 같은 권리를 상실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한번 서봅시다.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를 안 해요. 그러면 뭐 한다 그랬어요? 대체품 인도 청구를 매도인한테 할 수도 없고, 하자 보완을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제때 안 한 거,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매도인이 누리잖아요. 39조는. 그러니까 매도인은 제38조 및 39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란 말은 뭐냐면, 매도인이 부적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그 부적합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안 알렸다면 매수인이 38조 짧은 기간 안에 검사하지 않아도, 그리고 합리적인 39조 38조의 짧은 기간 검사, 39조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 통지, 이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거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권한이나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이걸 또 뒤집어서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알고 있고 그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검사를 못했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부적합의 통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40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 알고 잘못한 거다. 그 얘기인 거죠. 자, 부적합 통지 의무의 위반. 그래서 매수인은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3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네 가지 매도인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 이제 대체품 보완, 하자 보완, 대체품 인도해주거나 하자 보완을 해주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 더 대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바로 직전에 봤죠. 매도인이 알아. 그리고 매도인이 알지만 매수인한테 통지 안 했어. 요건 매도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검사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부적합에 통지를 해야 되는 의무를 매수인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가지게 됩니다. 왜? 매도인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매도인이 알면서도 물건 보내고 통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이거는 뒤에 대금 감액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매수인은 정해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래 합리적인 기간 안에 부적합 통지를 하라 했잖아, 매수인한테.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조금 그 이유가 납득이 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러면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 대금을 좀 깎아달라고 청구하는 것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계약을 없애자고 하는, 계약을 무효로 돌리자고 하는 계약 해제권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부적합의 통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품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인도 물품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명세, 그리고 포장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통상 목적, 특정 목적, 그리고 견본이나 품질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견본이나
샘플과 동일한 유사한 그런 품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적절한 용기 포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물품의 적합성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근데 매수인이 만약에 그러한 물품의 부적합을 알고 있었다. 그럼 뭐 그건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적합성의 판단 시기는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때 물론 이 기간이 뒤에 보겠지만 물품에 인도하는 대로 기결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뭐 보증 기간, 보증 위반 뭐 이런 경우 매도인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인도 기일 전 하자 보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서류의 하자 보완, 서류의 기일 전 하자 보완과 동일하게 4월 7일까지 주기로 한 물품을 일찍 주었을 때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만약에 불필요한 불편이나 비용을 매수인에게 초래하면 매수인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물품 검사 짧은 기간 단기간 내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송이 끼어 있다면 운송이 끝날 때까지 연기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수인이 그런 검사를 통해서 물품의 하자를 발견을 했다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지는 시효 제척 기간이 2년이고요. 보증 기간이 있다면 그 보증 기간을 더 우선시하고요. 근데 매도인이 그런 어떤 부적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알고도 통지 안 했다라면 어떤 매수인이 단기간에 검사하지 못한 것 그리고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책임을 물어서 매수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수업을 조금 끊어서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